안녕하세요. 교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2교시 저희 2주차 응용윤리 비대면 강의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집에서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상황이 조금 열악해서 잡음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집에서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어서 조금 조용히 하라고 시키고 있는 중이긴 한데 가끔씩 잡음이 들리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하고 조금 더 또박또박 판서하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 집중력이 조금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안내를 먼저 하고 2차 시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때 한 차시 50분 정도 이렇게 하는데 발표라든지 토론을 포함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의 제작 기준은 25분 이 정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25분 넘어가지 않으면 저희도 빨간색 이렇게 뜨면서 더 초과해서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이후에라도 다음에는 대면으로 먼저 만나 뵙겠지만 이후에라도 사전 제작한 동영상 강의 형태로 또 운영을 하게 될 때 그때도 한 차시마다 25분씩 이렇게 운영하게 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대체 공휴일 때 별도의 보강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죠. 3주차가 추석 연휴 대체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저희 생활 속의 응용윤리 이 내용의 제2장 가정윤리 부분을 이제 개인적으로 학습을 하시고요. 생각해 볼 문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A4 용지 1, 2매 정도로 작성하셔서 청남 사이버를 통해 제출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청남 사이버를 통해서 공지사항으로도 또 알려드리고 과제 메뉴를 그 주에 맞춰서 세팅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는 저희가 생활과 윤리 1번 문제에서 흔하게 만났었던 윤리학의 분류 방법, 이것을 사이파이라고 하는 좀 재미있는 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분류 방법이 생겨난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이거 저희가 주 교재 내용을 조금씩 읽어가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학습하기 전에 이미 한 번씩은 읽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읽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강의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요. 저희는 이제 19쪽부터 시작하는 내용들, 응용윤리의 주요 이론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번 2교시에 살펴보려고 하는 게 주된 목적인데요. 19페이지에 보면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와 행복주의를 내세운다. 유용성, 유틸리티라고 하는 말에서 기원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칸트의 의무론 나오고 있죠. 칸트의 의무론. 공리주의가 행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면 의무론은 행위 자체의 내적 성질에 주목한다. 그 행위 자체가 도덕적인 것인지 이것을 중시하는 입장이 있다는 것이죠. 또 몇 페이지 넘어가고 나면 24쪽 덕윤리. 오늘날 응용윤리학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규범윤리 이론은 공리주의와 의무론이긴 하지만 실제 응용윤리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에 종종 충돌하기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대안적인 접근으로서 덕윤리에 대해서까지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요 세 가지를 왜 소개하고 계실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응용윤리.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1장에서 하필이면 왜 이렇게 세 가지 입장을 이 책의 저자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명예교육 교수이신 박창구 교수님께서 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실까?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요즘 교과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제가 이제 윤리와 사상 공부할 때만 해도 저희 때는 생활과 윤리 과목이 없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만 해도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고 사회탐구라고 해서 윤리, 일반사회, 지리, 역사, 한국사 이걸 4개를 무조건적으로 묶어가지고 다 시험을 치던 시기였습니다. 120점 만점으로 해서 4과목을 섞어가지고 문제를 냈었거든요. 그때는 생활과 윤리 과목이었고 윤리와 사상 과목만 있었는데 윤리 이론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요즘은 거의 안 쓰는 구분법이죠. 브로드라고 하는 윤리학자가 소개한 굉장히 유명한, 지금은 좀 구식이 되고 흘러간 옛 노래가 된 그런 윤리 이론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2가지 구분인데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의무론과 목적론의 구분. 의무론과 목적론의 구분입니다. 의무론과 목적론의 구분. 아까 윤리학의 분류 방법에서 철학적 윤리학은 언어라고 하는 도구를 중요시 여긴다고 말씀드리면서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개념어, 옳음, 그름, 좋음, 나쁨, 선, 악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옳음이라고 하면 더 right가 될 것이고요. 좋음이라고 하면 더 good이 될 겁니다. right를 더 중시하느냐, good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의무론과 목적론의 구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흘러간 옛 노래일 수 있겠지만 과거의 교과서에서 사용하던 구분법이니까 어떤 방식에서 설명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무론이라고 하는 건 더 right, 옳음 개념을 우선시하는 윤리학의 흐름들, 옳음 개념을 우선시하는 윤리학의 흐름들을 의무론적 윤리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좋음이나 나쁨과 무관하게 우리가 옳다거나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의무론의 입장인데요. 우리가 책에서 살펴봤던 대표자 칸트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칸트. 의무, 정언명령의 대표적인 예시로서 이제 거짓말 하지 말라. 이걸 예시로 들고 있잖아요. 칸트 입장에서 선의의 거짓말, 화이트 라이라고 하는 문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1학년, 2학년 때 아마 서양 윤리, 윤리학 개론이라든지 서양 근현대 윤리학에서 충분히 배우셔서 아마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칸트 입장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죠. 좋은 의도로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행위입니까? 맞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이런 경우 좋은 의도이냐 혹은 좋은 결과를 산출해낼 수 있느냐, 이런 좋음이나 나쁨의 문제와 무관하게 옳음, 그름의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허용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의무론은 right, 옳음 개념을 더 중시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칸트 입장을 들 수 있다. 이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목적론은 더 good, 좋은 개념을 우선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옳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왜 옳으냐, 좋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3가지 입장 중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표방하는 공리주의 윤리설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왜 이 구분법을 쓰지 않느냐? 칸트의 의무론, 공리주의, 목적론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편리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쓰지 않는 이유,
의무론과 목적론이 동시에 걸리는 윤리 입장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의무 개념과 목적 개념을 다 중요시하는 의무론과 목적론으로 칼로 무 자르듯이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주요한 윤리 이론,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바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힌트를 한번 드려볼까요? 중세 그리스도교 윤리 사상, 그 중에서도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입장입니다.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자연법 윤리 이론으로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죠. 자연법 윤리는 우리의 자연적 본성 안에 지켜야 할 도덕적인 규칙이라든지 내용들이 이미 잘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죠. 대표적인 의무론입니다. 선을 추구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 자연법 윤리의 제1원리, 도덕의 원리 형태까지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무론 입장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는 목적론적인 입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법 윤리 사상과 같이 의무론과 목적론의 입장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윤리 사상도 존재하기 때문에 요즘 의무론과 목적론의 구분은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어떤 구분을 많이 하느냐?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하죠. 의무 윤리와 덕윤리로 구분하게 되죠. 의무 윤리와 덕윤리로 구분하죠. 의무 윤리라고 해버리는 순간 의무론만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공리주의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이 교재에서 3가지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2가지 구분 틀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나요?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도 계실 것 같은데, 여기 의무론은 데온톨로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의무윤리는 데온틱 에틱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도덕 법칙을 강조하는 윤리적 입장은 다 여기 의무윤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덕 원리나 규칙 강조하는 입장. 칸트의 의무론도 정엄 명령이라고 하는 규칙, 원칙을 강조하고 있고요. 벤담과 밀 같은 사람들도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원리, 공리의 원리라고 하는 도덕 원리, 규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윤리 안에 칸트의 입장과 공리주의 입장이 다 포괄되어서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의무윤리를 어떤 방식으로 나누면 2가지가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쓰는 방법이 결과주의와 비결과주의라고 하는 구분 방법이죠. 의무윤리 안에 결과주의와 비결과주의라고 하는 구분 방법이 있다. 그리고 결과주의 안에는 대표적인 게 공리주의가 있겠죠. 물론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만을 행위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이기주의, 그것도 결과주의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런 입장에서 결과주의를 설명하고 있진 않죠. 비결과주의, 대표적인 입장으로 칸트의 의무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후에 이제 과학기술과 윤리 관련해서 한스 요나스 좀 자세히 살펴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책임윤리 말을 하는데, 책임윤리가 요나스에서부터 처음 제시된 개념은 아니잖아요.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심정윤리와의 구분을 통해서 책임윤리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책임윤리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거라면 심정윤리는 행위의 선한 의도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칸트의 의무론 말고 베버가 이야기하는 심정윤리 같은 것도 여기 비결과주의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자, 그것과 구분되는 덕윤리 입장. 너무 딱딱하게 도덕 법칙, 행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니까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유독한 성품에 대한 주목은 부족했다. 의무윤리적 논의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복잡한 문제들이 현대 사회에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윤리적 접근법으로서 덕윤리에 대해서도 주목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 교재에서는 세 가지 입장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미리 예습하고 오신 학생이라고 하신다면 이 책의 저자인 박창구 교수님은 세 가지 입장 중에 어디에 보다 주목하고 계신지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결과주의. 그 중에서도 칸트의 의무론적인 입장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그런 교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2018년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 나가기가 좀 어렵죠. 2018년도에 그런 제약이 조금 없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윤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윤리학 국제학술대회를 하거든요. 공자의 고향, 중국의 공자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곡부 지역, 곡부 사범대학에 가서 중국 윤리학자들이랑 치열한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학교 교원대 교수님들도 많이 가셨죠. 제가 우연치 않게 박창구 교수님 방에서 함께 맥주를 한잔 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칸트를 전공한 분이시기도 하고 칸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칸트를 좋아하시는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 이 책에서도 칸트에 대한 애정이 많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의무윤리라고 하면 도덕 법칙이라든지 원리라는 걸 제시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쭉 읽으면서 하기보다는 여러분들께 조금 유의미하게 도움을 더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강의 노트를 만들 때 이 책의 저자이신 박창구 교수님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비결과주의, 그것이 의무윤리에 속한다면 도덕 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윤리학들의 특징,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소개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도덕 원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잠깐 지우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브로드라고 하는 사람이 의무론과 목적론의 구분을 했는데, 자연법 윤리에서는 두 가지 다 걸리니까 요즘은 이런 구분하지 않고 덕윤리와 의무윤리로 나누고, 의무윤리는 결과주의와 비결과주의로 나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책에서도 결과주의 대표자인 공리주의, 비결과주의 대표자인 칸트, 덕윤리까지 해서 세 가지 입장을 소개하고 있더라.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 책의 저자이신 박창구 교수님이 사랑하는 칸트, 그리고 또 다른 의무윤리에 들어가는 공리주의, 이 규칙 중심 윤리학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도덕 원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번 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도덕 원리의 특징. 글자가 좀 보이지 않는군요. 도덕 원리의 특징이라고 썼습니다. 다양한 특징들이 있겠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지우고 나서 이렇게 쓰니까 글자가 좀 잘 써지지가 않네요. 첫 번째는 규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자가 좀 보이지 않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규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나면,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병원에서 약까지 다 타서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의사가 하는 일과 약사가 하는 일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병원에서 의사한테 진찰받은 걸 바탕으로 종이를 하나 가지고 약국으로 가죠. 그 종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나요? 처방전이라고 합니다. 처방전. 이 규정성이라고 하는 말이 처방과 같은 말입니다. 명령과
금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덕 원리의 특징입니다. 규정성, 다른 말로는 처방성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약국에 가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은 다음에 병이 낫고 싶다면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약을 지어와서 먹어야지 병세에 차도가 있겠죠. 명령하는 대로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도덕 원리 또한 어떤 명령, 어떤 처방을 내렸을 때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해라고 한다면 명령이 될 것이고 하지 말아라고 한다면 금지가 될 것인데 어떤 방식이 되었건 그것을 엄격하게 지켜야만 한다. 규정성 내지는 처방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 원리의 첫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편화 가능성. 두 번째는 보편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평가한다면 동일한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칸트의 정언명령이 되었건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가 되었건 동일한 상황의 동일한 행동에 대해 가치 평가를 내릴 때는 동일해야 된다는 점에서 보편화 가능성이라고 하는 도덕 원리의 특징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도덕 원리의 특징이 되겠고요. 보편화 가능성은 워낙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을 이렇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적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해볼까요? 도덕 원리의 특성이 될 수 있을 만한 성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것들이 과연 도덕 원리가 될 수 있을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인데 이것이 다음 순위로 미루어진다면 인간이 마땅히 해야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린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행위를 하게 되는 다양한 선택 상황 중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도덕 원리나 도덕 법칙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 중에서 우선성을 가지는 것이 도덕 원리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선성. 제가 화이트보드를 지울 때 이제 물기가 있었는데 그 물기가 없어지니까 글자가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1번은 규정성, 2번은 보편화 가능성, 3번은 우선성입니다. 가치를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가치. 크게는 물질적 가치, 정신적 가치 이런 식으로 많이 구분을 하죠. 그리고 정신적 가치를 다시 나누면 여러분과 저랑 좀 세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반인들 나오는 예능을 좋아하는데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이런 경연 프로그램을 좋아했었습니다. 미스트롯이든 미스터트롯이든 1, 2, 3등한테 붙여주는 명칭이 있었어요. 예전에 미스코리아 할 때도 이 순위로 많이 불렀어요. 진선미라고 하는 것이죠. 진선미.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성인 할 때 성이 들어가면 정신적 가치 4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진선미성. 진은 지적 가치, 선은 도덕적 가치, 미는 미적 가치, 성은 종교적 가치. 이런 다양한 가치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물질적 가치도 포함해 보겠습니다. 이런 가치들 중에 도덕적 가치가 우선시 돼야 된다. 이걸 도덕 원리에서 함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길을 걸어가다 보면 아름다운 꽃이 있죠. 저는 도시에서 지금 살고 있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지만 교원대학교에서 제가 박사학위 과정에 있을 때
교사하면서 공부하기는 시간이 부족해서 휴직을 하고 2년 동안 교원대 앞에 원룸을 하나 얻어가지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원룸촌에서 교원대학교 캠퍼스로 들어갈 때 보면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아름답게 펴 있잖아요. 공부하다가 내 감수성이 너무 메말랐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꺾어가지고 집에 화분에 넣어두면 내 감수성도 조금 더 풍부해질 수 있겠다. 저 꽃이 굉장히 아름다우니까 내 미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겠다. 하지만 거기서 걸리는 것이 있죠. 생명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환경윤리 아니라고 해도 일반적인 윤리학의 논의에서도 중시되는 도덕적인 가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미적인 가치와 도덕적 가치가 충돌한다면 당연히 도덕적 가치를 우선해야 되겠죠.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함부로 꺾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도덕적 가치를 언제나 우선시하자. 세 번째, 우선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건 여러분들 시민불복종 생각하시면 시민불복종이라는 건 어떤 법이라든지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행위를 위반하고 그 규칙 위반 행위가 이슈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이 법은 잘못됐구나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도덕 원리도 마찬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일부 사람들 사이에 한정돼서 비밀리에 통용된다고 하면 이것은 도덕 원리의 특징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널리 알려져야 됩니다. 비밀리에 통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특징을 공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불복종, 잘못된 법이나 제도를 공공연하게 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한다. 그것과 관련해서 공지성, 예로 기억해 두시면 기억이 쉬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5번. 제가 첫 번째 OT 할 때 피터 싱어,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 비유 이야기해드리면서 이 비유가 해외 원조를 의무로 설명하기 위해서 싱어가 들고 있는 비유다 이야기했잖아요. 해외 원조 굉장히 중요하죠. 초가 의무가 아니라 의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여지 또한 분명히 일정 부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모든 행위들을 초가 의무가 아니라 의무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다 보면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나의 행복, 내 삶의 목표 추구, 이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행복, 소외된 사람의 행복,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진력하는 삶과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 행복 펌프로 변질될 수도 있겠죠. 내 행동 자체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계속 펌프질하는 것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나 그냥 도덕적인 게 아니라 비도덕적으로 살래. 그건 성인들이나 할 수 있는 것 같아. 난 이미 버린 몸이야. 더 이상 할 수 없겠어. 실천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겠죠. 이 정도까지 도덕 원리가 그런 실천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부담을 주면서 실천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도덕적 상식, 도덕적 직관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실천 가능한 정도를 도덕 원리의 영역으로 상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은 실천 가능성. 이것이 5번째 도덕 원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을 해야만 하는 도덕 원리로 상정하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3가지 윤리적 입장만 설명하면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도덕 원리의 특징까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25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5분 정도 훌쩍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이제 여기까지 2차 시로 하고 남은 3차 시에는 지난주 OT 때 보려고 했다가 보지 못했던 그 인류새 다큐멘터리 첫 번째 영상을 보는 것으로 이번 주 강의는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배속으로 1, 2, 3차 시를 다 시청하셔야지 정상적으로 출석이 인정되기 때문에 마지막 3교시 다큐멘터리도 유익한 내용이 잘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시느라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텐데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